우리은행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것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일전에 KB금융 지주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. 은행업에 대해서 이해를 제 자신도 좀 더 높이고자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건은 우리은행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. 우리은행을 분석하게 된 계기는 뉴스에 4월 29일자 MBC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횡령 10년간 몰랐다라는 제목을 따고서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.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자수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왜 자수했느냐를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검색을 해 봤습니다.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금융 지주 자체에 5% 이상 주주를 보면은요,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고, 예금보험공사가 들어와 있고, 노비스 1호 유한회사라는 데가 들어와 있지만,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이 35.54%로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납니다. 시중은행이 기업은행 정도 빼놓고는 모두 외국계 자본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. 네,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지득해야 될 사실로 어,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단 얘기죠. 우리금융 지주의 종속회사들을 보면은 1위가 역시 그 자회사 우리은행입니다. 이렇게 많은 그 종속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뭐 22조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융 지주사만 상장하고 은행 자체는 비상장으로 하면 일반인들이 그 정보 접근도 좀 쉽지가 않고 네이버와 같은 그 검색 포털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상장이 돼야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뭐 소규모 인원으로 움직이는 그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주회사, 지주금융회사를 분석을 하면은 그 연결 재무제표로 봐야 전체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많은 회사들 거를 합친 거니까 좀 성과를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개별 그 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개별 재무제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은행의 손익계산서를 좀 이것도 재구성해서 나열해 본 건데요. 영업이익까지만 제가 복잡하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그 이 수익 부분을 다 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나 등 이 영업 비용을 이렇게 그 크게 대별해서 몰아가지고 재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 요거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은 제조업에서는 이제 매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적당한 말이 없어서 1차 영업이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비를 빼가지고 영업이익을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했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많이 익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. 뭐 은행
뱅커에 대해서 제가 뭐 일해 본 적도 없고 문외한이지만은 이렇게 그 작성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4번부터 보면은 공정가치 측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업에서는 다 그 영업의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본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에, 그러나 좀 크게 그 은행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이자 수입과 그 다음에 이자 비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 위로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타로 넣어도 될 거 아니냐. 금액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. 이 수수료 수익이라는 게 다음 장 손익에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손익 내용인데요. 먼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의 영업이익이 주요 원인은 수수료 수익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은행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석 결과는 수수료 수익이 제일 그 영업이익의 그 주요 원인이다.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영업수익이 이제 9조 2,700억 원대고요. 전년보다 1.6%가 감소했습니다. 영업비용은 근데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28.5%가 감소를 했어요. 그래서 스루풋이 21.9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스루풋률은 66%로 12.8%나 증가했습니다. 왜 영업비용이 줄었는지 이것이 이제 그 돈을 번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는 것으로 해보죠. 운영비용이 1.3%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생산성이 1.86으로서 전년보다 0.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뭐 다를 리가 없죠. 2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전년보다 59.8%가 증가했습니다. 은행의 주요 그 예금 자산을 보면은요. 그 대출 채권 및 기타 금융 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. 재무 상태표에. 이게 그 318억 원, 아니 318조를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수부채. 예수부채란 게 이제 일반 시민들과 기업들이 그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돈이죠. 그게 이제 301조. 이 예수된 그 예금의 돈보다도 대출 금액이 더 많습니다. 이것은 이제 자기 자본 가지고 또 대출을 했다.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, 은행 자체도 차입을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기자라면은 이런 면도 좀 띄워주고 싶어요. 급하게 그 기자들이 그 기사를 만드는 능력도 대단합니다만은 덧붙여서 왜 자수했느냐라는 것까지 조금 더 그 추적 그 뉴스 보도를 한다면 조금 더 아까 MBC였는데 MBC가 이제 후에 이제 더 추가 뉴스 보도를 한 거 보면은 내부 감사를 해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남대문 경찰서 가서 자수했다라는 말이 추가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왜 자수했느냐, 자수 안 했으면 몰랐던 거냐,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궁금한 거거든요. 그래서 내부 감사에 늦었지만 적발이 됐다 이거죠.
그래서 진작에 늦었지만은 그 돈을 남겼으니까 그 남긴 돈이 확실하냐라고 진작에 자산관리공사 측에 확인했어야 된다.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사후 예측이라고 그러죠. 그 뭐 마치 전문가들이 그 미리 그 사전에 그 예측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사후 예측인 거죠. 저도 결국은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건데요. 그 결과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니까 자산관리공사 측에 확인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조업은 제가 그 재고 자산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만은 은행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결국 그 예금 잔액에 대해서 그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내부 감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뭐 301조나 또 대출 채권 318조나 되는 모든 것을 그 감사하기는 어렵겠죠. 내부 감사도 랜덤해서 잔액 확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10년 만이라도 이것을 발견했다. 음,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은행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. 내부 감사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실일 것 같습니다. 일반 관리비 중에서 주요 비용이 역시 관심사는 인건비인데요. 1조 3천억이 집행이 됐습니다. 직원 수가 무려 14,268명인데 전년보다 561명이 감소했습니다. 2019년 15,360명보다는 거의 1,000명 가까이가 감소를 했죠. 그래서 그 시중은행들이 그 자동화 내지는 또는 그 전산화 등에 의해 가지고 또는 그 비금융권 전통 그 금융권 아닌 카카오, 뭐 K뱅크,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런 게 이제 금융업으로 등록이 되면서 어 조금 그 영역이 조금 좁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. 1인당 평균 임금이 9,13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. 전년보다 9.1% 인상이 됐습니다. 위에 그 TOE 생산성을 해놓은 이유는 생산성이 0.31로 크게 올랐거든요. 그런데 2020년에는 1.77에서 1.54로 떨어졌죠. 근데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생산직들의 그 잔업 시간이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임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노리는데 은행은 뭐 전혀 그런 기색은 없고 그 대신 그 적게 이제 인상이 됐었네요. 2020년에. 근데 이제 2021년에 크게 증가를 했으니 9.1%가 인상된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초인류 기업은 이제는 아닌 거죠. 은행권이란 게. 민간 대기업이 대부분 2021년에 1억 원대를 다 넘어섰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행은 1억 원대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은행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전산 업무비만을 좀 비용으로 받는 주요 비용으로 또 받는데요. 2,469억 그러니까 2,470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%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. 인건비 증가율하고 이상하게 유사하게 나왔습니다. 이제 전산 업무비도 결국 인력들이 하는
거니까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제가 뭐 요즘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만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비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행은 이제 대출 채권하고 예수 부채의 증감을 현금 흐름표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.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요. 대출 채권에 30조 5천억 원이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의 그 대출 채권의 그 증감액은 32조가 증가했습니다. 그러면은 1조 5천억 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제 수준으로는 전혀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한 예수부채에도 저희들의 그 예금이죠. 그 시민들이 입금하고 민간기업들이 입금하는 그런 그 예금인데 그게 이제 22조 9천억 원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거꾸로 또 24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. 그래서 차이가 1조 5천억 원이 또 차이가 납니다.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? 금액이 비슷해서.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2020년도 보면은 또 반대 현상이고, 반대 현상입니다. 2020년도를 보면은. 그래서 요 갭이 무엇인지가 매우 그 좀 중요한 그 분석 요소로 다가옵니다. 아마 그 뱅커 출신들한테 조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? 그거 아냐?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르겠어요. 뱅커 출신을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적어도 지점장 정도 출신이니까 뭐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할 게 하나 좀 생겼습니다. 스루프 기준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니까 금융업도 T회전율, 듀퐁의 그 T회전율을 경영평가 지표로 그 적용을 해봤습니다. T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거든요. 요게 이제 그 매우 그 적게 나오죠. 0.39로 나옵니다. 전년도보다는 이게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T 회전율로는 생산성은 향상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라는 것은 T 회전율을 감안해서 나오는 건데 미래 가치가 이제 16.4%, 임팩트 미래 가치가 16.4%가 상승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총 자산 회전율은 뭐 매우 미비하죠. 규모가 엄청 큰 거니까 이자 수익이나 수수료 수익이 이제 매출의 근원이니까 총 자산 회전율이 적게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걸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2.3% 아니겠어요? 그러면 대충 대출 채권 이자율하고 그 흐름이 유사하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. 거의 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 이자 부채율은 계속해서 내려갔고 또 대출 채권 이자율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.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다시 그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. 아마 그 2022년도에는 그 금리들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예대금리 차이가 이제 1.64%로 그러나 은행 쪽은 손해볼 것도 없다. 물론 이제 2019년도보다는 약간 내려갔습니다만은 전년도보다 뭐 0.01포인트 예대금리 차이가 내려간 거 외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 뭐 이것도 이쪽에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니까
예금하는 예금주들이 이제 호구 같다. 이런 생각도 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이라는 어떤 편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또 대부분 그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가지고 하니까 아, 은행에 이제 돈을 넣어두고 카드를 쓰게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써서 이제 또 은행에 그 돈을 넣어가지고 쓴 비용을 메꾸는 그런 이제 그 소비 생활들을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이용할 것 같습니다. 현금 재무지표를 뽑아봤는데요. 어, 요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은 은행 측 은행이라는 업으로 보면 크게 그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그 자산,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에 967억 원을 투자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조 1,700억을 벌었습니다. 현금 수익률로는 1.4%로 전년보다 0.5%가 하락했습니다.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은행 개별이 상장이 돼 있다면은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채권자한테 26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93.7%로서 이게 그 개별은행은 BIS 기준에 넘어버렸습니다. 9%로 알고 있는데요. BIS 자기자본 비율이 6.3%뿐이 나오질 않습니다. 이거를 초과했는데 개별은 뭐 이렇게 초과해도 되는 모양이죠. 그 전체 우리 금융 지주 전체는 그 91%를 유지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안 해봤지만 어쨌든 다 은행별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율 9%를 넘어섰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보다도 그 9%는 그 자금을 남겨두고 대출을 해라는 얘기인데 그걸 넘어서 대출을 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조 그 4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. 그러나 이제 비율로는 뭐 매우 작습니다. 0.4%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의 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EM 최종 27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현금 버퍼율은 853.2%로 넉넉히 가지고 있고요. 이익잉여금률도 조금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납입자본 성장률도 5배 성장을 했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을 보면은 유상증자가 2020년도에 있었고 보통주 배당, 그 다음에 신종 자본증권 배당, 그리고 신종 자본증권 상환 이렇게 이제 크게 그 대별이 되겠습니다. 2019년도에는 성과가 좋았는지 중간 배당도 있었습니다. 이런 내용이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고 어쨌든 그 2021년도에는 그 1조 4천억 원을 그 주주들이 돈을 챙겨갔다.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또 재구성해 봤습니다.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이제 좀 제가 그 구별을 일부러 했습니다. 은행은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식별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총 자산으로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궁금해서 본 건데요. 이 397조의 그 은행이 되겠습니다. 대출 채권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.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이제 뭐 위험 회피로 하는 것들인데
은행이 뭐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일 수 있겠죠. 파생 상품이 있으면은 파생 상품 부채도 있습니다.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몰라서 언급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요. 회피해야죠. 중소기업 투자도 일부 가지고 있고, 뭐 유형자산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. 전체 자산에 비해서는. 부채 중에서 이제 예수 부채가 이제 가장 큰 거고요. 본인들도 이제 차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까 그 차입금 증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예수 부채 증가도 그 포함된 것임을 재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 작성을 해 봤습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은행도 그러면은 뭐 예측 게임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업비용을 그 매출에 변동하는 것으로 그 일단 간주를 하고 해봤는데요. 영업비용이 5% 인상이 될 것 같다. 전년도 실적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루프율을 66% 그대로 가져가고 T 회전율을 그냥 한번 원형해 봤는데요. 요것도 한 조금 증가하는 거로 해서 하면은 매출액이 한 9조 9천억 원은 잡아야 될 것 같다. 뭐 이런 그 계산이 나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뭐 B 플랜이라고 견적 전략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은행이 우리 금융 지주에게 그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비유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 사업 계획을 낼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 예측을 해보는 거죠. 영업비용 5% 오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위에하고 틀린 거는 이런 그 변수들을 감안을 안 한 겁니다. 단순 그 선형함수만 그 계산을 한 거죠. 판매 관리비 일반 관리비라고 이제 은행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요거 1.5% 정도 오르는 거로 하고 프로핏은 50%더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10조 8천억 원대의 매출을 영업 수익을 올리겠소라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그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약이 금융지주사로부터 줬어. 좀 더 그 도전적으로 11조 원의 매출을 영업수익을 내보도록 하십시오. 라고 이제 이 승인이 떨어지면은 11조 원을 한다 그러면은 4조 3천억 정도 돈을 벌게 된다.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실행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사업 계획이 나온 다음에 지금 뭐 1분기가 이미 그 지났습니다만은 영업비용 5% 오르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스루프율을 한 2% 좀 더 올려보자. 그리고 T 회전율도 그 좀 더 올려보자.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조 3천억 원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은 그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4조 4천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. 그런데 이 스루프 쪽은 이 영업비용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그 매출 재료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요 그 계획 대비 증가율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. 그 흐름이 같질 않습니다. 판매 관리비는 그 이게 오름으로 인해서 T 회전율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비용이 저기 비례적으로 증가한다. 이렇게 이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. 그래서 계획 대비 4%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매출이 11조 3천억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C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제가 조금 더 개선시킨 건데요.
판매계에게 써보려고 운영비용 1.5% 오르고 그 다음에 프로핏을 60%로 올린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1조 9천억 원은 나온다.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에 이거는 히든으로 내놓고 지주회사에 내놓고 11조 원으로 거창하게 그 사업 계획을 낼 수 있지 않겠냐.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은행도 제가 그 사업 계획을 한다면은 이런 게임식으로 예측을 해보는 혼자만의 어떤 그 게임을 즐겨봤습니다. 그걸 또 알려드리는 거고요. 감사합니다.